요즘 뭐 기름값이 고공행진이다 이런 기사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한 주유소 직원이요. 손님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벼랑간 이 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승용차가 지금 주유소로 들어섭니다. 여기에서요, 주유를 마칩니다. 이제 주유를 한 5만 원어치 넣었다고 해요. 네. 직원이 이제 5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벼랑간 이렇게 승용차가 주유소를 떠납니다. 아하. 손까지 이렇게 뻗어보면서 당황한 기색을 내보이고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흰색 차량을 동원해서 따라가 보지만 아하. 결국 저 검은색 차량은 이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네.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다고 합니다. 네. 아니 왜 주유하던 직원분이 하면서 차를 불러 세우려는 걸까요? 혹시 거스름돈을 안 받아간 겁니까? 거스름돈은 아니고요. 저 검은색 승용차의 운전자가 30대였는데 네. 이 남성이 5만 원어치 주유를 하고 네.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하. 도망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근데 저 차를 급히 가는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하마터면 저 바로 도로가였잖아요. 네. 정말로 큰 사고도 날 뻔했지만 저렇게 도주해서 어디까지 도망간 겁니까 대체? 한 20km 정도를 도주했다고 하니까요. 네. 뭐 20km면 4, 5, 20, 50리를 도주한 거죠. 네. 그러면 상당히 긴 거리를 도주했는데 아마 네. 뒤늦게 이제 그 주유소에 있는 사람이 흰 차를 타고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을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국도 일반적으로 시골 국도인데 저기 시골입니다. 네. 저쪽 그 전남 곡성 쪽인데요. 아하. 시골 국도 같으면 그 아마 최고 시속이 제가 볼 때 60km 그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근데 160에서 170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아마 쫓아가던 사람들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고 세상에.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런 경우 꽤 있어요. 네. 그 당시에요. 시속 170km면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 눈 깜짝할 새 쌩 하고 지나갈 정도의 엄청난 속도일 텐데 당시에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는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딱 이 차를 잡으려고 하니까 국도를 이 차량이 한 160, 170으로 이렇게 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주하면서 역주행까지 하고 해서 정말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경찰분들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어디 방면으로 도주 중이란 걸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추격을 했습니다. 추돌을 해버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 영상 중에요. 아마 저 차량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겨우 저 검은색 차량이 앞을 막았나 봐요. 그런데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가 덜컹 흔들리는 거 보셨죠? 허 소장님, 네. 다름이 아니라 이 도주하던 사람이 순찰차를 들이받았는데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안에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나를 못 쫓아올 것 같다니까 그랬답니다. 참네. 정말 일반적으로는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좀 그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뭐 굳이 그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아, 그렇죠. 그 네. 도주자. 그 사람은 그 되잖아요. 사람. 네네. 네, 그 사람의 심리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을 좀 해본다면 네. 좀 중형차 이상인 차잖아요. 네. 저 차가 진짜 본인의 소유일까? 아하. 왜 도주를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신원 네. 확인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였을까? 지금 보시면 차가 상당히 심하게 네. 찌그러져 있어요. 앞에 이 보네트 후드 부분이요. 네. 그러면 저 정도가 찌그러졌다면 안에 만약에 순찰차에 정말 경찰이 타고 있었다면 근데 실제로 경찰이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타고 있어서 이 경찰관은 지금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계속.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정신은 아니었었던 아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정신- 제정신이었다면 네. 누군가를 저렇게 다치게 하고 네. 그 5만 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얻어서 본인이 분명 다시 어떠한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네. 비용도 내고 아니면 뭐 경찰서에 간다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누군가가 또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도주하고 했다라는 것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또 다른 무언가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남성이 얘기하는 게 네. 물론 이걸 다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찰 진술에서 누군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속도를 내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얼핏 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뭐 그 주유비 5만 원 때문에 저렇게 도주하고 또 경찰이 막는데 순찰차를 들이받고 이런 행위를 할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허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경우라면 그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제 그런 거 좀 따져볼 필요는 아, 있겠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일선에서는요. 네네. 이게 요즘에 그 주유 아르바이트라고 하나요? 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예, 예. 주유하시는 분들이 예, 예.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기름 넣고 그대로 그냥 세상에. 도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지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는 좀 있고. 근데 아하. 이 차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이 피의자가 몰던 차는 네.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 차종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유비 꼭 5만 원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네.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할까? 이건 네.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주유비 5만 원을 내지 않고 도둑을 벌였고 정말 아찔한 사고 날 뻔했는데 이 사람한테 일단 죄는 어떤 걸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경찰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경찰차도 지금 부서졌을 테고 이 모든 걸 다 비용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5만 원 안 내려고 도주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배상해야 될 금액은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고 그럴 수 추정이 있어요. 됩니다. 아하. 심지어는 이 어떤 돈적인 부분, 자신의 차 수리비라든가 상대방 경찰차 수리비를 제외하고더라도 소위 말하는 무전취식이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을 거면서 저런 여러 가지 주유를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사기죄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무전취식 사건은 상습성을 보여요. 그래서 아하. 처음인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공무를 집행하려는 순찰사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관은 다치겠잖아요. 네.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됩니다. 아하. 굉장히 형량이 높아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교통법규도 위반을 했을 것이고 특히 160km로 뭐 돌진을 하고 운행을 네. 한다면 분명히 또 가속과태료 법칙금도 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5만 원을 내지 않으려다가 정말 배로 받는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지금 생각나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비는 후불로 보통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얼마의 주유가 그렇죠. 들어가는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저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주유소 입장에서도 선불 정책을 한다던가 아하. 차단기를 설치한다던가 저런 여러 가지 상습 사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주유소 직원분들이 그냥 에이 오늘 재수에 네. 온 붙었다고 그냥 저 운전자를 방치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게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이 사람이 도주하면서 아마 역주행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길에서 60 정도의 도로에서 160, 170이면 저건 살인기계예요. 앞에 본인이 도주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아하. 그거 대처할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고로 전이될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그건 없었는데 저는 이제 경찰관들이 아마 이 주유소 추적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예상되는 지점에 순찰차를 가로로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가로로 대고 있으면 차라리 내려 있지. 아하. 경찰관이 무슨 경찰관의 신이 아니잖아요. 천인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막는 것도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2명이나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네. 일단 구속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로 아찔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병원 내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아찔한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큰 병원에 가면 층별로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그 안내 데스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안내 데스크에 한 남성이 다가오는데 네.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병원 10층에 들어섭니다. 네. 오른손에 뭔가를 좀 들고 있죠. 근데 이 남성이요, 간호사들이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가더니 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흉기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모니터도 이렇게 치고요. 네. 놀란 간호사들은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아이고. 당시에 고성까지 지르면서 네.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이요, 이렇게 10층에서 난동을 부리고 네. 이렇게 9층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병원 내 안전 문제가 정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렇게 간호사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남성이 대체 저렇게 끔찍한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러면? 저 병원에서 저 남성의 아버지가 수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다면서 네.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지금 찾아왔던 겁니다. 하하. 아버지 수술이 잘못됐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야 이해한다 쳐도 저 방법은 정말로 잘못됐고요. 술까지 마신 상태였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신 뒤에 인근 철물점에서 저 흉기를 구입해서 가지고 왔다는데 경찰의 얘기, 당시 정말 어떤 아찔한 상황이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척수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1, 2차까지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는 완쾌된다고 해가지고 2차 수술까지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의사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 간호사분들 앉아 계시는 데 있다 아닙니까, 데스크에. 예, 그게 이렇게, 놓고, 몇 번 내리찍고, 컴퓨터 모니터도 이렇게 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척수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된다고 완전 완쾌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2차까지도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그 술은 뭐 말로는 소주 한 병 마셨다고 하더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흉기가 자칫 정말로 무고한 많은 분들을 다치게 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수술이 잘 안 됐고, 그거를 이제 아마 바로 항의하진 않았겠죠. 뭐 쫓아가서, 그 이후에 몇 번 전화라도 하고,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좀 과격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의사라든지 원무과장이라든지 아마 네. 간호사분들이 상대를 안 해준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아예 미리부터 저 흉기를 둔기 같은데요, 보니까. 네. 흉기를 사가지고 병원으로 진입해서 이 간호사분들이 그 대기하는 그 아래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집기류를 부쉈다면 네. 그분들이 안 만나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났으면 담당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났으면 정말 그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안 만나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예. 이 남성이요, 허 소장님. 네.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이 남성의 아버님이 2차례 허리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부작용에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뭔가 항의를 하고 싶고 뭔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겠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전화 통화가 안 됐다면,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홧김에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네. 홧김이더라도 거기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고 많은 네.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회가 점점 더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아마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2차례씩이나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내 자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이제 사회적 환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산타크로스가 없지만 네. 있다고 믿는 활동 그리고 현상 이런 부분을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즘에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네. 그중에 나 또한 약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모든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고 이거는 내가 폭력으로 뭔가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네. 생각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올바르지 못했던 행동인 건 확실하죠. 네. 그런데요, 그래요. 이 사람의 행위는 정말 뭐 무작정 잘못됐고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 차제 한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원을 대한민국에서 이용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병원이 우위에 있을까요? 환자들이 우위에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2번이나 수술을 해가지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 병원이 꼭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실은 전화 잘 받아가지고 친절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껴요. 병원 네. 측에서. 네. 이거는 차제 이 병원들도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냥 뭐 첨언하는 겁니다. 네. 예. 심정적으로 손정희 변호사님,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흉기를 버젓이 인근 철물점에 사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병원 입구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혹여라도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다거나 네. 위급한 응급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네. 흉기를 사용해서 저렇게 협박을 하거나 업무 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더 가중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 보면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아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화풀이를 위해서 저렇게 한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한데요. 네. 혹여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 수술이라는 네. 게 경과가 안 좋으신 분들이 환자가 있어요. 오히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뭐 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의 환자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의료의 어떤 수술이 잘못됐거나 설명 네. 의무가 위반되었다는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네.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은 정식 절차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의사나 간호사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왜 수술을 2차례 했는데 완쾌된다고 했는데 더 악화된 것인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시 악화된 상태가 어떻게 보면 경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 보호자한테 상세히 설명해야지 네. 보호자가 설명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무시당하는가 보다. 네. 이 어떤 분노감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이면서도 병원에서도 합리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네. 사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100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돼서 오히려 그 마음까지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다른 다치신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야 할 예식장. 그런데 이날은요, 뭔가 이 결혼식장 분위기가 엄숙함 그런 게 아니라 침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선서를 하면서 네. 신부는 평생 신랑을 사랑하고 네.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날 나타난 신부는 그 말에 굉장히 난처해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랑 가족들 얼굴을 봐도 모두 침통하고 우울한 표정이었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예식장의 신부가 진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신부의 언니가 대리로 참여를 했던 결혼식인데요. 어허. 사연을 들어보면 네네. 이렇습니다. 결혼식장에 정말 행복한 얼굴로 등장해야 될 신부는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결혼식 전날 전격적으로 구속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20대의 신부,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식장에 결혼할 꿈을 꾸고 있는 중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허허. 이 업무를 도와주면 여러 가지 일당을 주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에 가담하게 됐고요. 네.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세상에. 결혼식 전날 구속이 되고 그 다음날 실제로 예식장에는 이 사람의 언니가 세상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복준 네, 의원님, 무슨 이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요.
결혼 날짜는 잡은 겁니다. 아하. 잡았고 하루 전까지도 구속이 안 됐었죠. 네. 그러니까 친지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결혼식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아하. 청첩도 다 했고. 그러겠네요. 자, 결혼식은 바로 치러야 되는데 네. 결혼식 전날 덜커도 구속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아마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이미 기혼자라고 해요. 아하. 둘째 언니. 네. 언니가 동생을 대신해서 일단 신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결혼까지 이미 예. 기혼자인 언니가 세상에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대신 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신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예,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로 구속이 됐지만 일단 결혼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네. 출소하면 같이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사실을 아는 신랑 측에서 과연 용인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례 선생님이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평생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니까 웅성웅성 얘기죠. 왜 대답을 안 한 거야? 막 하객들이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복신 의원님, 예. 아니 이 신부 예비 신부 어쩌다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케이스라고 할 수 아하.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자립심이 있었나 봐요. 네. 자신의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비용을 좀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어려움이 있었던 와중에 네.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가 온 겁니다. 아하.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필리핀에 있는 민사장,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마 필리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보이스피싱에서 걷어들인 돈,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피해본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네. 인출해서 송금해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전화를 한 친구는 한 1억 8천 정도를 송금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10%를 받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공범 중에서도 주동적인 공범이죠, 친구는. 그리고 그 친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 대가로 하루에 일당 5만 원씩을 받았던 아이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적발을 해보니까 인출책이고 송금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적발돼갖고 네. 구속이 된 건데요. 네. 이거는 생각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한 그걸 꿈꾸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피 같은 돈, 여러 사람의 맞아요. 흘린 돈을 네. 사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보면 누릴 자격이 없죠. 이 범행이 있고 나서 이 예비 신부가 가담한 범행이 있고 나서 2달 뒤에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찰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무려 조직원 45명을 일망타진했는데 그 45명 중 이 예비 신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결혼식 전날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덜컥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결혼식 전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양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근데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도를 할 틈도 없는 겁니다. 하루 만에 어떤 결정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보통 그렇게 결혼식을 좀 미룬다는 통지를 하는데 이 가족은 혹여라도 이것이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 집안의 망신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신랑은 죄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랑 가족들 보기 면목이 없다라고 당혹한 와중에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고 뭉치 막내의 뒤처리를 수습을 해줘야겠다. 아내 측 가족들이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런 너가 대신 좀 닮았으니까 네가 가서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가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기혼자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부가 될 사람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어떤 거짓으로 결혼식을 한다는 게 배우도 아니신데 너무 힘들죠. 네. 양심의 가책이 따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선서나 인사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온 가족, 하객들한테 상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객들도
얼굴 보면 신부 얼굴을 아는 하객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오히려 웅성웅성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진 소문이 더 돌지 않았을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언니, 막내 동생, 넷째 딸이, 막내가 이제 구속된 막내는 넷째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 둘째 언니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정말 내가 그래 도와주자. 일단 결혼식은 치러야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주례 선생님의 그 선서 요구에 양심이 찔리니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허 소장님, 네. 진짜 애초부터 앞서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순리였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게 순리였었던 것 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체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추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식만 해서 체면 칠해만 하고 그다음에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정말 이 남편이 결혼할 남편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이 여자친구가 억울한 사연으로 만약에 경찰에 출두했었다.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네. 추후에 내가 기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시부모 쪽도 이해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음흠. 하지만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좀 다르게 잘못 표현된 게 아하. 행동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 된 이 예비 신부, 정작 본인은 드레스, 면사포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속이 됐는데 결국 재판까지 갖게 됐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일단 예비 신랑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탄원서까지 써보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여성을 상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탄원서를 제출했어도 이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명한 중단 범죄잖아요. 예, 아마 워낙에 이제 그 오랫동안 만나고 결혼하고자 약속했던 사랑했던 사이니까 네. 탄원서 써주고 했던 것 같지만 네. 아마 내심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범죄자하고 결혼한다는 개념은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조직 단체의 조직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하. 그래서 이 결혼은 뭐 성공할 수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결혼식에 어떤 그 언니를 대신 보내는 결정을 내린 그 가족들은요. 네. 여러 가지 실수했어요. 일단은 대신 그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서 있는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가혹한 일입니다. 하하. 그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당일 그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하객들을 기망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 사건은요 급기야는 두 사람 헤어졌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식장에 참석하신 분들 다 축의금 냈을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결혼식이 이렇게 된 걸 알고 다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손정혜 변호사님, 이 결혼 뭔가 처음부터 시작이 이상하게 된 결혼, 끝이 불행하게 행복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20대 여성 구속되는 와중에도 결혼식을 좀 이뤄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끝내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축하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비 신랑도 처음에는 당혹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수습해보겠지만 지나고 생각해 볼수록 속았다는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받은 돈은 수백만 원에 채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오거든요. 아하. 실형 1, 2년 동안 또 예비 신랑은 이 예비신부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반대하죠. 가족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아하. 예비신랑도 이 예비신부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참, 한때의 뭔가 잘못된 판단이요.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들고 더 비극적 결말로 몰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초에 또 그 범죄에 가담했던 예비 신부의 판단도 애초부터 잘.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던 이 현역 군인.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홍순빈 아나운서.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자신의 휴가를 써서 모처럼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한 군인에게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그 사고 현장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요.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데요. 아유. 이 횡단보도에서 아유. 기다리고 있던 남성 2명을 이렇게 그대로 칩니다. 아, 지금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 차량이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는데 지금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이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저기 보시면 그 담벼락 밑으로 아까 그 남성 2명이 떨어지게 된 건데요. 이 남성 2명 중 1명이 지금 전역을 넉 달 앞둔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그리고 그 군인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지금 보세요. 당시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도 밟지 못한 상태로 저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차가 멈출 정도였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당시에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운전자가 당시에 결국은 술을 마셨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 네. 그러면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알겠지만 만취입니다. 예.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지인들하고 보드카 2병 그다음에 위스키를 나눠 마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0.134 정도의 만취 정도 면허 취소 네. 이상이잖아요. 0.10 네. 이상부터니까. 그 상태에서 아마 이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나이도 이 친구하고 차이 얼마 안 나요. 26세에 불과한 네. 피의자가 네.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속이기 때문에 코너웍을 하면서 미처 이 중심을 못 잡고 그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 군인, 이 피해자 청년들 그 두 사람을 그대로 그냥 치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추돌을 해버리니까 아마 이들이 서 있던데 약 한 3m 아래는 그 지하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한 15m 정도를 추돌이해서 튕겨나가가지고 지하로 추락을 했고 네. 그 상태에서 머리를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어떤 뇌사 상태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25일 이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당했고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이 다시금 이 공분을 사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측 그리고 그 동승자 측도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이미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경찰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반성한다면 적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나 가족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말 죄송하다라는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모습이 없다 보니 이 지금 피해자 가족들 친구들은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렇게 지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가해 운전자가 그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동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치료가 끝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날 술에 취해서 진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피해자 가족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네. 어느 가해자 운전자는 본인 행동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인명에 대해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고다, 이 살인죄다 이렇게까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요, 꿈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윤창호 씨입니다. 윤창호 씨고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전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꿈이 한창인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2학년 다니다가 군입대를 했고요. 전역을 넉 달 남겨놨습니다. 로스쿨을 거쳐서 검사의 꿈을 키워왔던 윤창호 씨인데, 그런데요, 경찰은 가해자 박 씨를 상대로 2차례 조사를 벌였고요. 구속영장 신청 방침인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지금 이 운전자도 다쳤대요.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집행 시기를 이 영장 신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는데, 분노가 치미는 거는요, 이 친구분들이,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가해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해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 가족들이라도 와서 윤창호 씨 병실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목놓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분들이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요. 자,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영상 보여주고 하니까 그 기억을 하셔가지고 예,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체열을 요구해가지고 측정 결과 더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0.134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 많이 나왔어요. 체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예. 뭐 칵테일 종류로 해서 마셨다는데 뭐 네. 자기는 뭐 서너 잔 마셨다는데 그쪽에서 하는 소리는 그 당시 그 자기가 다쳐서 병원에 있었고 또 그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네. 그래서 뭐 미처 연락을 못했다. 거기 그러면 지금은 연락이 된 상태인 건가요? 가해자랑 피해자랑? 지금은 그 어느 병원에 계신다고 우리가 일단 말씀은 드려놨어요. 본인이 못 가서도 뭐 가족들이나 누군 아버님이나 가서 정정에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그 본인한테도 그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같이 안 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를 지금 다 말해 줬대요. 갈지 안 갈지는 그걸 경찰이 강제는 못하니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앞서 병상에 누워있는 윤창호 씨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 피해자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어려운 결정하신 거예요. 저 침상에 누워있는 곁에서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텐데 이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걸 두고 아마 여러 차례 고민하셨을 거예요. 정말 어머님이신데요, 지금요.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말도 걸어보고요.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윤창호 씨를 깨우려고 어머님이 계속해서 곁에서 손도 잡아주시고 하는 모습입니다. 윤창호 씨의 아버님 윤기현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나자가 엄마 항상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애가 저렇게 많이 됐다면 저는 그냥 장기 이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지금 과학적 현대과학으로는 풀 수가 없답니다. 뇌간에 손상이 오는 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밑에도 싹 다 깨지고 지금 그나마 고맙고 다행스러운 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어요. 팔하고 손목이 끊긴 이 찰가상 말고는. 지금 현재 가해자 쪽에는 뭐 부모나 전혀 예, 뭐 부모, 뭐 지인, 뭐 친인척, 뭐 하다못해 친구, 뭐 주변 인물 아무한테도 연락 하나 온 거 없고 접촉 시도조차 없고. 김복준 의원님. 예.
아버님 윤기현 씨가 저희 박상호 기자랑도 이제 어려운 정말 이 마음에 인터뷰 하시면서도 이 목까지 차오른 슬픔을 억누르시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윤창호 씨의 장기를 이식하겠다고 예. 기증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진짜 숭고한 결정이죠. 예, 이게 자식을 둔 부모가 내 자식을 보내고 내 자식의 각종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식한다는 그 결심을 굳히기까지에는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갈등들도 사실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네. 말을 뭐 제대로 못하겠는데요. 예. 네. 근데도 네네네, 그럼에도 말씀하시죠. 불구하고 오늘 아마 우리 뉴스파이터 보고 나면 이제 가해자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찾아가서 사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방송을 보고도 찾아가서 사죄 어떤 사과 같은 게 표시가 없다면 네. 그건 뭐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식이 못 낳고 자식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요, 매를 대신 맞는 게 부모라 그랬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님이요, 혹시 보고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빠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용기를 내세요. 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정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그런데 호 소장님, 네. 더더욱 안타까운 게 주변을 안타깝고 숙연케 만드는 게 정말로 윤창호 씨 정말 저녁 넉 달 앞둔 꿈 많은 청년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더욱 지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저 너무나 바르게 살아왔고 또 바른 꿈을 꾸고 있던 청년이었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범생의 효자였던 아이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의무도 다 해줬고요. 이 뉴스는 볼 때마다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속상한 부분인데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믿겨지지 않으실 거고 어떻게 이 아이가 꿈꿔왔던 그 미래에 내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 네. 진짜 그 가해자들 빨리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분이 전하는 과연 윤창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친구분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칙, 정도 이런 거 중요시 하던 애였고 저 친구는 저희한테도 이렇게 돼서 너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작은 원칙부터 지켜야지 큰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꼭 죽기 전에 사회에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싶다고 얘기 항상 하던 애였고 심지어 술을 마셨으면 그게 감형사유가 아니라 당연히 살인죄로 그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예. 친구분 김민진 네. 씨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바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주취 감형 문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네. 문제치 삼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저 친구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네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 정작 본인은 그런 원칙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아마 이제 제가 보니까 저 뒤에 태극기하고 뭐 성조기 같이 있는 겁니까? 부대가 이 카츄샤 그래.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휴가 나와서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맥주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네. 했는데 본인만 지켜서 뭐 했겠습니까? 네. 그걸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국 저런 희생을 당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아마 전체 나서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청와대 아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네. 이제 저렇게 올렸어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벌써 13만 네. 명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관련돼 가지고는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친구처럼 또 여전히 이런 일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얘기는 그겁니다.
음주운전 특별법 만들어라. 아.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네. 이런 내용의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인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물론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이 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앞서 보여드린 사진 중에요. 윤창호 씨랑 나란히 있던 그 3명의 사진 있잖아요. 그게 사고가 나기 직전에 친구들과 기념으로 찍은 이 사진이랍니다. 친구들이 더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게 이게 창호랑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될 줄이야. 너무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혜 변호사님, 제발 가해자들이 조금만 경미한 법적 처벌받고 다시 이 사회에 활보하지 못하도록 뭔가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창호 씨 친구들이나 유가족이 지금 호소하는 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의 70%가 집행유예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꼬집고 있거든요. 이걸 살인죄로 규율한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과실범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우리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서 마약이나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조금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특가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과 합의를 한다거나 피해 배상금을 공탁을 한다거나 그럼 집행유예가 나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살인죄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 7년에서 8년은 나오거든요. 네. 그에 비춰 보면 징역 1년, 징역 2년 거기에 집행유예까지 붙는 것은 너무나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윤창호 씨 사건을 봐서는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규칙을 잘 지켰죠. 횡단보도 인도에서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위스키라는 어떤 독한 술이잖아요. 네. 그걸 먹고 운전대를 잡고 저렇게 사고를 냈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실형 1, 2년, 3년으로 끝난다. 더구나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한다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있는 특가법의 어떤 형량도 높일 필요가 네.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으로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판사님들도 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김복주 의원님, 앞서 그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이 했던 얘기가 정말로 가슴 속에 후벼파면서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가해자들은 지금 사과조차 없다. 찾아오지도 않는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부분 이제 그 괘씸하고 그런데 처벌은 여전히 또 솜방망이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7년 이 특가법 그 상에 그 5조의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이 됐어요. 네. 그게 2007년이에요. 네. 그 이전에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도 7년 이하예요. 최고 많이 산다고 해도. 네. 그런데 이 특가법이 신설되면서부터 이제 최고 17년까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 추사상죄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 판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건 살인행위다. 이건 미필적 고의한 살인행위라는 네. 인식을 판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17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좀 제대로 처벌을 해주는 네. 이거를 판사님들이 해줘야죠. 네. 지속적으로 과실이고 합의됐으니까 적정히 집행유예로 내보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이거 근절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윤창호 씨 부모님에게 어떠한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이라는 두 글자가요. 네. 윤창호 씨 가족에게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저희 뉴스파이터 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이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정말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좀 받아보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지난 2016년 1월에요. 경남 함안의 작은 마을에서 이 봉투가 발견되는데 그 안에 유기견이 있었습니다. 네. 발견 당시에 유기견은 4발이 압박붕대로 꽁꽁 묶인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발견이 너무 늦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4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강아지, 이 개가 그동안 많은 고비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고 아주 좋은 소식까지 전해왔다고 하네요. 네. 아유, 세상에 비닐봉지 안에 4다리가 이제 압박붕대로 묶여가지고 그럼 이제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괴사가 또 왔겠죠. 그래서 이제 4다리를 다 잃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개가 어떻게 저렇게 지금 보시면 제 뒤로도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만 4다리를 잃게 됐는데 지금 보면 4다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홍순비 아나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이 개가 의족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애리조나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이제 3다리를 얻게 되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사람을 반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그 가족이 사랑을 이렇게 듬뿍 부어주니까 네. 뭐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을 용서했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었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름 치치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름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치치가 저렇게 된 딱한 사연이 이 SNS 영상에 올라왔고 이걸 요즘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는 정말로 마음 따뜻하신 분이 이 치치를, 당시에 이름은 치치가 아니었겠지만 입양하겠다 의사를 밝혀서 입양을 하게 됐고, 저렇게 의족까지 이렇게 이제 달게 됐고, 저렇게 이제는 여느 강아지 못지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치치의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가 방송 전에 좀 보고 왔는데요. 처음에는요, 이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복준 의원님, 치치가 처음에는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인간에 대한 어떤 증오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왜 맞아요. 동물이라고 말 못하는 그 짐승이라고 해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이제 무섭고 한 어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 트라우마를 치치가 아마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또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또 이 치유를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 것 네. 같고요. 아하. 그래서 또 자기처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어떤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면요, 지금 이 모습은 홍순빈 아나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치치의 새 가족인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영문 보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의족도 차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지금 표정이 밝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요, 이 치치를 입양하신 분의 따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찍은 거예요. 그런데 앞서 영어 표현이 뭐냐면 never give up. 지금 치치가요, 미국 전역에서 어떠한 개로 지금 떠올랐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불의의 사고로 손과 발을 이렇게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병원을 찾아가서 치치가 희망을 주고 있대요. 그래서 입양하신 분의 따님과 같이 소파에 찍은 게 뭐냐면 never give up.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희망을 주는 전도사 역할을 지금 치치가 해내고 있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까지 받게 되고요. 네. 히어로 도그
워식이라는 그 상이 있는데 아하. 올해의 영웅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웅견. 사실은 아.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네. 강아지다, 개다라고 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까지 받았는데요. 네.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개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친 반려견을 보살피지 못하고 끝까지 입양할 가정을 찾지 못하고 미국으로 간 점이 좀 네. 부끄러운 점은 있는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 그것도 많은 유기견, 많은 반려견들한테 저렇게 용기를 주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네. 지금 이 치치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명백히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가지고 사실상 병원에서도 안락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까지 나와서 2달간 저희 그 연기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을 보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달 딱 이제 그 치료를 채운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고 해서 이 남자가 그 아이들을 호스피스도 해주고 이런 와중에 치치를 보고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그 리트리버가 유전병 같이 이렇게 암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동물인데 그게 아마 몸에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영웅이 된 거 너무 자랑스럽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1년인가 1년 반 그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겨울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서 보려고. 최근에 치치가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암에도 본인이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이에 이 강아지, 개도 자신이 암 종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것도 이겨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다셨어요. 참 대한민국인 게 부끄럽다. 왜 이렇게 동물들에게 몹쓸 짓을 하냐 했는데 그나마 글쎄요. 이게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치치가 달고 있는 의족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병원의 기술진들이 의료진들이 만든 그 의족이래요. 그나마 정말로 다행이고 체면치레 한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에서 의족까지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다행이고 허 소장님. 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버려지는 그리고 처참하게 학대받는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동물들도 모두 감정이 있고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닉 부이치치라고 오체불만족 그 네. 베스트셀러 작가의 이름을 붙여서 치치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 이 아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 있는 또 우리 네. 집에 있는 그 강아지와 또 고양이들도 네. 우리에게 많은 희망과 사실은 네. 사랑을 좀 전달해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치치 정말 인간들에게 정말로 많은 뭔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치치 대단합니다.